안녕하세요, 영화 덕후 여러분. 영화의 진심인 신의 양양 은하와 함께하는 간식 같은 영화수다. 시네바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너무요. 오랜만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지에 대한 변명과 그리고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시네바이트에서 신혜를 맡고 있고요. 공포영화,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는 패널입니다. 우선 저와 은하님이 독립영화 잠깐 짧게 다녀오느라 정말 짧은 공백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들어주시는 분들 슬슬 생기고 있었는데 저희가 나태하게 잠깐 사라졌다가 와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반성하세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은하 쪽은 따라간 것 같고 이게 신혜가 상습범이에요. 뭐 제가 할 그래서 때마다 사라지니까. 올해 그래서 작품을 하지 않으려고 좀 쉬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올인, 팟캐스트 올인. 음, 오. 저는 이제 글 쓰는 양양이라고 하고요. 두 분의 휴식기 때문에 저도 잠깐 1, 2월 쉬고 제가 3월에 다시 하죠. 작년에 마지막에 올해 베스트 영화 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1, 2월 동안 저도 또 열심히 저의 일을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도 개 큰 사죄의 말씀 받고 시작하고요. 너무 저렴해요. 저 너무 약간 인터넷 말투여서 깜짝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렴해. 안녕하세요. 저는 덕후를 사랑하는 덕후 은하입니다. 저도 신혜님이랑 같이 독립영화 하고 오느라 말도 없이 사라져가지고 살짝 죄책감이 있었는데 정말 정말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빴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뭐 두 분은 상업 영화, 상업 드라마 계속 이제 하다가 되게 오랜만에 독립 영화를 하고 오신 거잖아요. 저는 처음이에요. 처음이구나. 네. 신혜님은 저도 독립 영화 그 전에 해보셨나요? 독립영화 학교 다닐 때는 했던 것 같고 독립 장편이랑 이런 것도 학교 다닐 때 했었는데 사실 일 시작하고는 처음이고 그냥 이제 사실 제가 좀 일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는 때여서 그래서 긴 작품들은 다 안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냥 쉬어야지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독립영화 끝나고 쉴 거다라고 방금은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는 그냥 쉬어야지 하고 있다가 독립영화 해봤자 2달 정도라고 하길래 그러면 이거 하고 쉬나 바로 쉬나 큰 차이 없겠다 해서 하게 된 거죠. 한겨울에 촬영하기 어려웠을 텐데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맞아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리뷰할 영화가 뭐죠, 신혜님? 오늘 리뷰할 영화는 햄넷이고요. 오늘 이제 이 영화를 하게 된 건 아카데미 특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다가 개중에 어떤 영화를 할까 고민하던 중에 그러면 우리 햄넷을 해보자 해서 햄넷이란 영화로 정하게 됐습니다. 우선 여러분 다 햄넷 보고 오셨죠? 양양님이 그럼요. 제대로 뭐 반은 못 봤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반은 못 본 게 오늘 아니라 그거는 제 탓이 아닙니다. 그거 영화 탓이지 제 탓입니까? 그래서 과연 여기에 말을 얹을 자격이 관객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잠깐 했는데 말하는 거 봐, 저거. 진짜. 조금 졸았습니다. 조금 졸았지만 어디 감히 관객 탓을 합니까? 21세기에 영화 탓이죠. 오케이. 우선 그러면 양양님이 왜 이 영화를 끝까지 보지 못했는지에 네. 대한 얘기는 차차 해보도록 하고 저희 오늘 네. 말씀드린 영화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화 햄넷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원래 원작이 있어요. 이게 매기 오파렐이라는 소설의 원작인데 이 소설이 이 작가님 있잖아요. 작가님이 영문학 수업을 듣다가 셰익스피어한테 11살의 요절한 아들 햄넷이 있었다. 그리고 그 7년 뒤에
햄릿이 출간되었다라는 얘기를 수업 때 들었대요. 그래서 이거다. 이걸로 뭔가 만들어 볼 수 있겠다 하고 썼던 건 사실 픽션이에요. 완전 셰익스피어에 대한 뭐 어떤 그 정설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이분이 음. 문학적인 어떤 상상력이 가미된 픽션이 원작이고 그 이제 책을 이제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음. 음. 굉장히 그리고 뭔가 원래 문학적 음. 상상력이네요. 완전 문학적 상상력에 의존한 작품이고 사실 셰익스피어라는 작가 자체가 좀 지금 자체도 미스터리한 얘기가 많거든요. 뭐 이 사람이 실제로 그쵸.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가 많아서 이거 자체도 완전 전기적인 형식을 띠고 있지만 완전한 전기 영화는 아니다. 이제 픽션에 이제 음. 중점을 두고 있는 원작 소설에 음.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보통의 셰익스피어 영화들은 보통 그 사람의 천재성 이런 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햄릿이라는 영화는 이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셰익스피어와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뭐 작품 이면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거를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 영화 보러 갔을 때 아무런 네, 정보 없이 보러 갔거든요. 네. 예고편도 안 보고 그냥 셰익스피어에 관한 내용이다. 셰익스피어가 나온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갔어요. 음, 그래서 영화가 진행되는데 사실 이 셰익스피어라고 주인공이 아니죠. 여기서는 그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그다음 폴 메스칼이 연기한 맞아요, 셰익스피어를 맞아요. 셰익스피어라고 안 부르잖아요. 윌이라고 부르죠. 음. 음. 윌이라고 계속 부르다가 마지막에 한 번 이제 셰익스피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 제가 보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저 남자애가 셰익스피어가 맞는데 장갑 만들고 있고 이러니까 맞나 이게? 이러면서 제가 계속 보면서 헷갈린 거죠. 막 중간에 자서 그런 거 사실 아니에요? 자서? 근데 아니야. 죄송한데 네. 저희 스포 알람을 안 했는데 개 큰 스포 하셨거든요, 지금. 아니 그 정도는 뭐 해도 돼요. 상관없겠죠? 그 정도는 해도 돼요. 셰익스피어 이름이 나중에 난다. 이거는 또 지금 이걸 듣고 가는 분들이 나처럼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게 알려드리는 셈으로. 아, 왜 그래요? 글 그래서 쓰는 분이. 제가 처음에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 이야기가 나는 셰익스피어 얘기인 줄 알고 왔는데 저 남자가 셰익스피어가 맞나? 뭐 글 쓰면서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한데 저게 그 글인가? 약간 좀 헷갈렸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음. 이제 음. 이 영화를 만들 때 이 사람들이 이 폴 메스칼을 그냥 셰익스피어로 안 보길 바랐대요. 한 뭐 가장의 음. 남편 뭐 하면서 또 아이들의 아버지 이렇게 봐주길 바랬고 이 사람이 음. 셰익스피어라고 처음부터 보여주는 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연극이 올라가기 전에 이제 위를 찾아갔을 때 그때야 나오잖아요. 이름이 셰익스피어라고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음. 이제 부르는데 이제 그때는 극을 올리고 햄릿이라는 극을 올린 후니까 음. 이제 말하는 거고 음. 그 전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음.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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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한 선택들이 어. 잘 이해는 안 가요. 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햄릿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상영관에도 꽉 찬 상영관이었는데 훌쩍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감동을 음. 받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했는데 저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 너무 힘들다. 이 영화를 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도 감동적이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지? 왜 나는 이 영화에 하나도 감정적으로 와닿지가 않을까? 그거를 계속 저는 곱씹으면서 봤어요. 왜지? 음. 나는 왜 이 영화에 전혀 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앞으로 쭉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어. 것, 지금 신혜님은 아까 저희가 녹음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열했다. 눈물 오열했습니다. 흘렸다. 오열파가 있고 이 영화를 봤을 때 오열파가 있고요. 오열하지 않고 저 같은 파가 있습니다. 제가 반응을 좀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은하님은 오열파, 소열파 뭐 아니면 아무렇지 않았다파? 저는 눈물 또르륵파.
지금 또르륵 파? 노열파와 또르륵파와 오열파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노열파를 좀 대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선 오늘은 그래서 그래요. 우선 잘 진행 계속 들었고요.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촬영 감독님은 우카시 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폴란드 촬영 감독님이래요. 근데 이분이 찍었던 게 뭐가 있나 봤는데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촬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근데 음.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되게 막 카메라를 많이 숨겨놓고 진짜 관찰하듯이 찍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뭐 벽 뒤에도 카메라를 숨겨놓고 이 사람들이 연기하면서 카메라가 보이지 않게. 근데 참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같이 보이는 촬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영화는 사실 좀 극영화들은 극영화처럼 꾸며내는 촬영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이 촬영 감독님 제가 그냥 촬영이 궁금해 찾아보니까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찍으신 분이라고 해서 뭔가 이분의 그게 어떤 장기나 특기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생각해보면 그럼 감독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클로이 자오 감독님이 그 음. 노마드랜드 찍으신 분이잖아요. 이분 자체도 그렇죠. 사실 어떤 관조적인 영화를 잘 찍으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 둘이 만나서 어떤 그런 좀 더 관조적인 분위기가 합쳐졌기 때문에 이제 양양님 같은 분들이 지루함을 느끼고 빠져들지 못한 게 아니었을까. 좀 한 발짝 양양님 뒤에서 영화 같은 분들은 뭐죠? 같은 분들은 뭐죠? 이거 그러니까 뭔가 약간 되게 어느 비하한 정도는 것 이해가 같은데. 된다. 어? 그거 자격지심이에요. 자격지심. 자격지심이에요. 근데 자격지심. 저는 음. 그 클로이 자오 감독님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조금 있는 게 음. 우리가 이분의 저 필모그래피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사실 클로이 자오 감독님이 예술 영화로서 한 획을 그었지 않았습니까? 그 노매드랜드로 노마드랜드로. 이제 노매드랜드로 한 획을 긋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이제 프랜시스 맥도먼드 그 음. 코엔 형제 중에 형의 아내죠. 형의 아내인 그 여배우와 함께 노매드랜드를 찍어가지고 아카데미에서 상을 엄청나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쓸었죠. 그 영화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그 영화가 이제 남편을 잃은 한 여자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상실을 치유하고 그런 어떤 테마를 가진 이야기인데, 사실 그 상실을 치유한다라는 테마로 본다면 이번에 햄넷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노매드랜드를 찍고 이분이 악마와 계약을 합니다. 마블로 가셨죠. 맞아. 이분이 이터널스. 이터널스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제 맞아. 악마 계약을 마블에서 그런 걸 깜빡했네. 잘하잖아요. 맞네, 그 맞네. 예술 영화에서 한 획을 그은 분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마블 영화 하나 찍어볼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백지수표를 딱 받았을 때, 사실 이터널스를 찍었을 때 제가 잠깐 얼핏 인터뷰를 본 게 노매드랜드는 사실 굉장히 한정적인 예산 안에서 찍어야 되는 영화잖아요. 근데 이터널스는 오히려 백지 같은 거죠. 내가 찍고 싶다면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어느 정도 허락되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흑백 요리사에서 요리 천국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리사들 천국에 가니까 더 당황하죠. 뭐든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클로이 자오한테 이터널스가 약간 영화 천국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었다. 근데 저희도 결과적으로 아시다시피 이터널스가 흥행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악마와 계약했다가 혼쭐이 난 거예요. 클로이 자오가. 내가 이러려고 영화를 한 건가? 우리 마동석 형님 나오고 저 누구죠? 저 안젤리나 졸리도 나오고. 그래서 맞아요. 야, 대스타들 데리고 내가 나 동네에서 놀다가 갑자기 이제 우주로 가가지고 막 영화를 찍으니까 약간 좀 당황한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뭔가 자기의 어떤 예술적인 본능, 내가 왜 영화를 시작했나, 내가 왜 이것을 좋아했나 라는 그 초심을 가지고 다시 뭔가 기획해서 돌아간 게 이 햄넷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웃기네.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너무 멀리 간 게 아닐까?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음. 그런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햄릿이 너무 멀리 클로즈아웃.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고요? 너무 이제 이 상업의 극단 갔다가 내가 자리를 찾아야겠다 하고 너무 멀리 가버렸다? 그러니까 상업의 극단으로 갔다 갑자기 예술의 극단으로 가버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어, 아, 근데 난 좀 어, 어. 공감돼. 그러니까 저 노매드랜드 정도가 딱 적당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악마한테 되게 영혼을 팔아서 상업의 극단으로 가서 완전 패대기 쳐가지고 얻어맞은 다음에 나는 원래 내가 있던 곳으로 가야겠어 해서 뭔가 예술의 극단, 심지어 소재도 셰익스피어예요. 맞아요. 우리가 영문학사에서 가장 전설적인, 가장 아이콘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소재로 이제 영화화를 또 한 거죠. 그래서 뭔가 그 극단에 있는 이분의 필모그래피가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되게 뭐 영화가 진짜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생각이 여기서 또 드는 게 저는 노마드랜드보다는 햄넷이 조금 더 대중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봤었거든요, 사실. 어, 음, 음, 저는 노마드랜드가 진짜 좀 더 그 어떤 자연 친화적인 그 음, 날것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건 음, 그래도 뭔가 픽션에 얹어진 극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뭔가 환상의 세계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또 음, 감정 기복도 엄청 딱 그게 치는 부분들도 있고 노마드랜드는 오히려 막 그거를 좀 표면적으로 안 보여주고 이제 이 사람한테 공감하게 만드는 시간이 그래서 오래 걸리잖아요. 표면적으로 감정을 안 내비치니까. 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새롭네요. 음. 저는 제가 노매드랜드가 사실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 영화의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들 워낙 본 지 오래돼가지고. 음. 그런데 비교를 굳이 하자면 정확하진 않지만 비교를 굳이 하자면 노매드랜드의 어떤 상징이나 비유 같은 게 많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긴 상징이나 비유보다는 그냥 그 배우 그 자체, 그 자연 그 자체에 포커싱을 둬서 계속 이렇게 따라간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바람을 맞는 프랜시스 맥도모드 여배우 그 주연의 얼굴의 이미지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근데 음. 햄릿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비유나 상징이 너무 많은데 그게 오히려 뭐라 그럴까 너무 꾸며져 있는 느낌이 저한테는 들었어요. 그게 되게 이 영화를 볼 때 되게 티가 되더라고요. 약간 F가 돼가지고 이 감정적으로 막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T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징이나 비유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고 뭔가 장식처럼 느껴져 있는 느낌? 그냥 음. 어, 감정을 그렇게 꾸며주는 장식 같은 느낌인데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느낌이 음.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잘 음,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꾸며주는 느낌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음, 오열을 했고 음, 저는 잘 속는 음, 사람이니까 음, 굉장히 음, 근데 비슷한 감상 안에서 다르게 느낀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음. 은하님 음,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딱 여러분의 중간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다가 지루한 순간도 있었고, 정말 감정적으로 몰입이 되는 순간들도 있었고,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어? 클로이 자오? 나랑 잘 안 맞는다. 내 너무 스타일, 내 재밌었는데 스타일 아니네? 큰일이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지금 햄넷을 안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영화의 신호 간단히 얘기하고 이제 영화 내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깊게 해보게요. 우선 이 햄넷이란 영화는 그 1580년대에 잉글랜드 워릭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 영화에서는 그 셰익스피어의 명성 대신에 그의 아내 아그네스와 아들 햄넷의 삶을 비춥니다. 흑사병에 창궐하던 시기 갑작스럽게 아들 햄넷을 잃게 된 가족들의 상실감과 슬픔, 그리고 그 거대한 비극이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희곡 햄릿으로 승화되었는지를
승화되는지를 그려낸 예술적인 전기 영화입니다. 라고 이제 제가 짧게 정리한 시놉시스가 이거고, 이제 이 영화의 이제 겉부분 저희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영화 제대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좀 얘기를 이제 영화가 만들어질 때 어떤 비하인드들이 있었고, 뭐 여기서 각자의 감상이 어땠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우선은 뭐 간단하게 얘기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하자면, 이 영화에서 햄릿을 연기했던 아역 배우 있잖아요. 자코비 음, 주프라는 배우인데, 이제 후반부에 햄릿을 연기하는 연극 배우가 있잖아요. 그 햄릿을 연기하는 배우 이름이 노아 주프라고, 이 둘이 사실은 친형제 사이래요. 그래서 이제 햄릿을 연기하는 그 형의 모습을 보면은 그 동생 얼굴이 이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둘 다 닮아가지고.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 그래서 너무 너무 슬프다고. 이게 어떻게 똑같아서 안 슬퍼. 저는 너무 똑같아서 제가 영화 볼 때 되게 티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구했지? 야 어떻게 저렇게 닮은 사람을 구했을까? 막 제가 봐도 놀라겠더라고요. 그거 제가 엄마였어도 야 저 왜 이렇게 닮았지? 막 이러면서 우유, 우유, 우유. 그렇게 봤다고요? 아 너무 오히려 그 닮긴 얼굴이 했더라고요. 보이니까 이제 음. 음 억장 포인트인 거죠. 네. 맞아 맞아요. 맞아. 근데 음. 그 뭐 형제기도 하고 둘 다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어우, 특히 너무 그 잘해. 맞아. 아역인 친구가 연기 정말 잘하더라고요. 음. 나도 그 햄릿 연기할 때는 그때 흑사병 그거 이제 음.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고, 그때는 정신을 잃었다. 너무 슬퍼가지고 애기가 연기를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폴 메스칼이 뭐 클로이 자우를 워낙 좋아한대요. 그래갖고 인터뷰에서는 이 역할은 나한테 선물과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대본을 읽기도 어. 전에 나는 이 영화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뭔가 폴 이야. 메스칼이 이 딱 뭔가 그 예술 영화 그리고 뭔가 상업 영화 여기에 지금 다 잘 먹히는, 좀 할리우드에서 잘 팔리는 그런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좀 잘 된 데는 폴 메스칼의 부분도 한몫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없을 때긴 예. 음. 했지만 여러분 녹음하셨던 그 애프터 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저는 사실 음. 폴 메스칼 하면은 그 영화의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맞아. 먹먹한 모습 때문에 이 영화를 보는데도 그 모습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어. 아니 이 영화에 제가 이 음.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왓챠피디아에 가서 바로 사람들이 리뷰를 찾아봤어요. 근데 어. 거기에 있던 베스트 코멘트 중에 하나가 "폴 메스칼은 역시 정병 있는 아빠 연기의 권위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진짜 너무 공감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애프터선에서 그 아빠를 봤잖아. 맞아. 이런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맞아, 어머. 맞아. 누가 썼어 그런 아. 거? 제가 마찰을 안 해 가지고 그런 재밌는 댓글을 몰랐네. 와, 하세요, 대박이다. 하세요. 너무 약간 또 웃겼어. 있으실 수도 있어. 또 배우분들이 또 섬세하시면은 음. 또 이 약간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또 실제로 이런 말 하는 거 좀 실례일까요? 이런 말 하는 거 좀 실례일 수도 님의 있겠다. 개인적인 아무튼 생각일 근데 뿐입니다. 정말 개인적인 축축 말도 안 되는 게 헛소리고. 음. 근데 연기를 정말 잘해요. 폴 메스칼이 그 연기도 잘하고 애프터선에서도 물론 잘했지만 햄릿에서도 사실 이 영화에서는 이 폴 메스칼이 연기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튀면은 안 되잖아요. 사실 윌리엄 맞아요. 셰익스피어를 메인으로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음. 그의 아내를 메인으로 두고 가잖아요. 맞아, 그렇기 맞아. 때문에 이 둘의 합의도 중요하고 그 아내보다 더 엄청 튀거나 이러면 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 밸런스를 정말 잘 잡으면서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뭐랄까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런던인가요? 런던에 가서 그 강가에서 아들을 잃은 다음에 그 유명한 대사를 치잖아요. To be or not to be. 아. 사느냐 죽느냐 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대사를 치지 않습니까? 맞아. 근데 그 대사를 이렇게 대본으로 딱 봤을 때 굉장한 어떤 부담감, 무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 근데 음. 잘 하더라고요. 음.
아, 맞아. 나도 근데 딱 그 대사 있잖아요. To be or not to be 하는데 뭔가 그 사느냐 죽느냐 이게 너무 직역인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직역이 아니라 너무 의역인데 너무 잘 깔끔하게 다듬어 놓은 의역이어서 그 맛이 안 사는 느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음, 내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존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음,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고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해야 돼?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인물인 건가? 를 회의하는 건데 딱 그 대사 할 때 진짜 막 엄청 이게 되게 대표적인 햄릿의 대사잖아요. 그때 근데 맞아요. 음, 엄청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음, 그 대사가 그냥 맨날 그냥 햄릿의 대사니까 따라하던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뭐 음, 상실감을 음, 겪은 아버지의 얼굴에서 좀 다르게 음. 읽혔었던 것 같아요. 사실 폴 이게 메스칼은 폴 메스칼인데 저는 사실 제시 버클리 있잖아요. 아그네스 역할을 했던. 제가 이 음, 어휴. 배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좀 혹시 이 배우 뭐 나왔던 영화나 배우 아시는 분 있으면 살짝 알려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뭐 작품 보신 거 있으세요? 제시 버클리? 전 이 영화를 처음 봤어요. 저도. 음. 저도 제시 버클리에 대해서 그렇게 인상 깊게 본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들어서 와 연기 정말 잘한다라고 음, 생각을 했거든요. 음, 뭔가 되게 음. 중성적인 보이스랑 그 너무 깔끔하지 않은 페이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게 너무 매력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깔끔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이어서 음, 이 영화에서 폴 메스칼은 자기 역할을 다 했고 그냥 이 영화를 좀 더 살려준 거는 이 제시 버클리라는 배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한국인들한테 좀 낯선 배우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도 알만한 배우이려면은 어디 프랜차이즈에 나온다거나 혹은 히트한 그치? 작품이 있다던가 해야 되는데 필모그래피를 보니까 한국에서 히트한 작품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 낯선 이름이긴 한데 그 연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특히나 그 애를 낳을 때와 자기가 낳은 이제 아들을 햄릿을 잃었을 때 그때의 연기가 정말 실제로 아이를 잃으면은 저런 슬픔이지 않을까, 음, 저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음. 좀 압도적인 맞아. 연기가 있었어요. 음. 그 제시 버클리가 한 인터뷰 중에 자유 감독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클로이에게 실수란 없다. 오로지 해피 액시던트라고 말을 해서 행복한 사고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는데 이제 클로이 자오가 감독님이 배우들한테 디렉팅을 할 때 뭐 엄청 세세한 디렉팅을 하지 않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위치에서 마킹한 데서 울어주시면 되고요. 저기서 멈추시면 되고 이런 걸 안 한대요. 마킹 뭐 이런 걸 안 하고 어. 그리고 그냥 이제 배우가 그 인물이 될 수 있게 현장에서 최대한 한 다음에 우연히 일어나는 상호작용들을 포착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시 버클리가 음. 이걸 두고 클로이 감독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걸 두렵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그 순간의 실수가 더 진짜 같은 순간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면서 약간 목 메여 하면서 살짝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인터뷰 보니까. 좀 오. 어떤 감독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약간 촬영한 어,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찍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촬영된 영화들을 보면은 좀 카메라가 가까이서 찍는 경우도 많고 사실 그래서 어떤 움직임, 그러니까 이 얼굴의 움직임이나 뭐 몸의 움직임 하나, 이거 한 발자국 하나 이거에 대해서 프레임 아웃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음, 이 햄넷이란 영화는 조금 더 관조적으로 큰 앵글에서 그냥 좀 더 보여주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그렇게 짜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 말하는 식의 디렉팅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좀 맞아요. 배우들 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게 편한
방식일까? 약간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어떤 배우들은 좀 딱딱 맞춰주기를 원하는 때 있잖아요. 감독님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이런 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크로우제이 근데 감독님은 그거는 음, 음, 배우 바이 배우, 그치. 감독도 감독 바이 감독인 거죠. 사실 정답은 없고, 사실 클로이 자오 감독님도 이터너스를 찍을 때는 한 발자국 서서 돌아봐 주세요. 막 이런 주문 했을 수도 있어요. 했을 수도 있지, 이터너스를 맞아. 찍을 때는 또 그런 음. 방식이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 있고, 그건 예산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음. 근데 또 햄넷이란 영화를 찍을 때는 또 지금의 방식, 배우를 기다려 줄 수 있고, 그것들을 또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형식과 예산 규모 이런 것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게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좀 와이드한 샷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그 제시 버클리가 진짜 화나가지고 남편이 너무 미우니까 아들을 잃었는데 자기 음, 옆에서 그거를 챙겨주지 않고 또 떠나려고 하니까 맞아. 정말 주먹으로 한 대 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 뺨치는, 그러니까 주먹으로 이렇게 진짜 한 대 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쓱 뒤로 해서 빠지거든요. 그거 피하려고. 근데 그 장면이 되게 리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어 근데 그런 장면이 사실은 컷이 되게 타이트하게 맞춰지는 그런 연출에서는 그런 식의 리얼함이 되게 드러나기 음, 힘들죠. 그런데 이미 그런 촬영의 방식이 그 자유로운 합의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어. 맞아. 음. 그리고 뭔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연출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촬영 감독님 인터뷰에서는 그 폴 메스칼이랑 제시 버클리의 연기가 너무 처절해서 그러니까 아마 어떤 장면이라고 말하진 않았는데 이제 양양님이 얘기하신 그 장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음, 제 생각에는 햄넷이 죽고 나서 이제 제시 버클리가 막 울 때 있잖아요. 그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우카시 자리라는 촬영 감독이 얘기한 건 이 연기가 너무 처절해가지고 촬영 중간에 포커스 플로가 울면서 테이크를 얼마나 더 가야 하냐고 물어볼 음,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음, 뭔가 본인이 슬퍼서요? 그러니까 음. 포커스 플로가 너무 슬퍼서 울면서 우리 테이크 얼마나 더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어. 뭔가 이런 촬영장의 비하인드 너무 약간 공감되면서 슬프기도 하고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감정씬 찍으면 나도 몰래 이 배우가 너무 몰입하면은 눈물 참을 때 있었어요. 이게 참 근데 진짜 이게 엄청 순간적인 음. 감정인데 배우의 힘인 것 음.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저도 있어요, 그런 경험. 음. 음. 어쨌든 제가 그 제시 버클리가 아이를 잃을 때 하는 연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고통이 어떤 마음일까? 근데 우리 이제 주로 쓰는 관용어적인 표현 중에 자식을 먼저 잃으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다, 음.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음. 근데 정말 제시 버클리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연기하거든요. 맞아. 정말 처절하게 괴성을 내지르는데 그게, 와, 저 배우 입장에서도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고 감정 소모가 음. 어마어마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연기를 보면서. 음.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초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노열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기는 노열파가 있고. 노열파. 근데 오히려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너무 계속 괴성을 제지르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니까 오히려 되게 무감각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좀 거리를 음. 띄워놓고 이 사람들을 좀 바라보는 느낌일까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사실 어떤 빌드업이랄까요? 물론 어떤 예언 같은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저의 마음, 난 아직 이 아이들과 정이 들지도 않았어. 이 아이들이 누군지도 사실 잘 몰라.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얘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내가 정들지 않았는데 죽었어. 그래서 엄마가 너무 슬퍼해. 근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저한테는 정서적으로 딱 와닿는 느낌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저에게는 이상하게 되게 기술적으로만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음. 중간에 어, 네. 주무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감정적으로 동화되지 못했던 이유가 눈을 감았기 그런데 때문 아닌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저는 뭐 이 신혜님의 지적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물론 일을 끝내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피곤이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음. 100% 즐기진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저희가 보통 영화를 이렇게 좀 피곤한 상태에서 봐도 한 앞에 30분 졸고 뒤에 재밌으면 다 보거든요. 다 느끼면서 다 보는데 이 영화만큼은 이상하게 와닿지가 않는다. 그냥 그 연기가 음. 대단하긴 해요, 사실.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전 딱 그뿐이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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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근데 사실 이거는 아이가 죽을 때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동화되지 못했다라는 말은 저는 앞에 내용을 몰라도 사실 그 쌍둥이 둘의 서사 있잖아요. 딱 그러니까 그 햄릿이 죽기 직전까지 이제 한 명이 먼저 아프고 근데 좀 약하게 태어난 친구가 먼저 아팠고 그리고 그 햄릿이 다가가서 우리 자리 바꾸자. 내가 너 대신 자리 바꿔줄게. 내가 너 대신 죽을게. 이거부터 그냥 끝이야. 이건 앞에 무슨 감정의 동화 필요 없어. 그 부분이 봤어요. 사기였어. 그 부분 안 졸았어. 그 부분 그러니까 다 근데 그 봤어요. 부분이 사기예요. 그 부분이 말도 안 되는 그게 뭐가 사기고 슬프지? 그게 어머 뭐가 슬프지? 미쳐버리겠네 아니, 딱 진짜. 그 장면만 있으면 그게 슬픈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장면이 앞뒤에 어떤 것과 연결이 됐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어머 어머. 저는 그게 연결이 된다고 전혀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진짜? 약간 예,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내가 처음에 내가 졸아서 그런가? 깔리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쌍둥이 중에 여자애가 처음에 심장이 한번 멎었다가 뛰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음, 출산할 때 심장이 멎었다가 뛰고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몸이 약하구나. 그래서 사실 음, 햄릿은 아빠를 따라 런던에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이 음, 나약한 친구를 데리고 먼 길을 못 가겠는 건 거죠. 그리고 그 자기 어머니가 물려주셨던 그 대자연 이 자기 친구와 같은 산이 있는 이 동네를 못 떠나겠는 거예요. 이게 1차 음. 깔렸어. 2차 깔린 게 뭐냐면 2차 깔리는 게 들어봐. 2차로 알겠어요, 깔린 게 알겠어요, 뭐냐면 알겠어요. 햄릿이 막 아빠가 런던으로 떠날 때 나 아빠 따라 가고 싶다 하는데 막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 연극하고 싶다 아빠 따라가서 하는데 아빠와 헤어져야 돼. 그러니까 아빠가 어쩔 수 없이 햄릿을 두고 런던으로 떠났어요. 떠났는데 가서 이제 그 런던의 밤의 거리를 걷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첨보에 덮여 있단 말이에요. 아, 흑사병을 돌고 있구나. 우리가 이걸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 어떤 한 장면을 그렇게 쓴다는 건 분명히 불길한 뒤에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린 알고 있잖아. 어떤 공식들을. 응, 응. 굳이 셰익스피어가 런던에 갔는데 흑사병에 그 죽어나간 사람들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 2차 깔렸어. 3차? 애가 열나. 집 갔는데. 이건 거야. 이게 깔린 거라고. 그리고 음, 마지막에 자기가 연극 배우가 되고 싶었다는데 햄릿이랑 똑같이 생긴 애가 햄릿을 하고 있는 거. 이게 그냥 막 미친 거라니까? 음, 음, 아니, 나는 약간 기본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본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해. 나는 셰익스피어의 이야기인 것도 알았고, 햄릿의 내용도 알았고, 햄릿이 중간에 죽는 것도 이미 알고 봤어요. 그니까 음. 저 애가 가족들이랑 엄청 행복한 시간을 보내. 근데 쟤는 곧 죽잖아. 난 그걸 알잖아. 난 이미 거기서 약간 슬펐어. 난 몰랐어. 응.
그래서 그래서 '저 예쁜 애가 나중에 죽는다고?' 에서부터 난 이미 너무 슬펐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장면 이 아빠 따라 런던에 가고 싶은데 아빠한테는 막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막 아빠 무등도 타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다음 장면에 바로 혼자 씩씩대면서 울음을 참는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난 거기가 너무 슬펐어. 그러면서 맞아. 거기서 "나는 커서 배우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걘 어른이 될 수 없잖아. 음. 그 사실도 너무 슬펐고. 근데 내가 볼 땐 '넌 그걸 몰랐기 때문에 좀 덜 슬프지 않았을까.' 음. '넌 울 음, 수 없었다.' 그래서. 에이, 근데 그 그, 햄릿에 깔린 게 너무 슬퍼요. 아빠한테 되게 씩씩하게 진짜 "아 괜찮아. 내가 음. 여기서 아빠 없으니까 지키고 있을게." 하다가 아빠가 떠니까 막 맞아. 울어. 애기는 애긴 거야. 맞아. 이거 봤어요? 못 봤어요? 이 장면 알아 몰라? 봤어요. 아, 봤어요. 그 부분 다 말씀해주신 부분들 안 졸고 다 봤어요. 제가 그 부분을 존 게 아니야. 솔직히 처음에는 재미없잖아. 처음 처음에? 20분은 진짜, 왜 나는, 재미가 없어요. 저는 재미가 너무 없던데. 둘이 보자마자 키스하는데. 아, 전 그게 맞아. 재미가 없던데요? 진짜? 아니 우선 폴 메스칼 얼굴이 나오는데 어떻게 재미가 없어 내 입장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뭐 졸아서 안 슬펐다고 합시다. 아, 어쨌든 예. 그러한 네, 것들이 있고 내용 중에 또 사실 이 영화가 되게 리얼리티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중요하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 글로브 극장 있잖아요. 이제 햄릿을 연극 올렸던 글로브 극장이 이제 진짜 그거 원래 글로브 극장과 최대한 비슷하게 지었고 75% 정도로 축소된 세트를 만들어서 관객이랑 무대 사이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조금 더 빽빽하게 보이게 하려고 조금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음. 어쨌든 그런 리얼리티와 고증 그리고 최대한 음, 웨일즈와 영국 실제 역사적 장소들 근처에서 찍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음. 이 너무 시대극처럼 안 보이게 하고 싶었대요. 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 하나 이런 것도 엄청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음.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 그, 그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제가 이렇게 공감하지 못했던 포인트들이 어떻게 보면 영화를 대하는 어떤 태도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영화에서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누군가는 인위적으로 어떤 세계를 만듦으로써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가는 감독님들이 있고 어떤 방향은 그냥 진짜 우리가 보는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최대한 구현함으로써 자연스러움을 표현하려고 하는 감독님들이 계세요. 그치. 방금의 후자의 경우 인위적으로서 어떤 세계를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박찬욱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 영화만의 어떤 세계관이 있고 그 안에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어떤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색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 공간 안에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색깔을 담아내기 위해서 인위적인 조명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그런 방식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서 자연스러움을 만들려고 하는 방향이 있고 하나는 지금 클로이 자우 감독님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 예를 들어서 조명 최대한 안 쳐. 우리는 자연광만 쓸 거야. 이런 방식으로서 자연스러움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인위적인 방법으로서 자연스러움 획득하려고 하는 취향의 영화들이 저는 좀 더 좋다고 느끼거든요. 음,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거기에서 좀 더 영화가 더 영화다워지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오히려 이런 자연스러운 방식, 정말 조미료 하나도 안 치고 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러움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이 영화의 방식이 뭔가 저와는 취향이 조금 안 맞았던 게 아닐까라는 음. 생각도 들어요. 어. 하긴 뭔가 좀 더 영화 같다고 생각하면은 뭐 양양님 말이 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연극에 가까운 느낌은 있어요, 이 영화가. 음, 음. 그러면 이제
양양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이 영화의 아쉬운 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여러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대중적으로는 졸리고 지루하다라는 평들이 이 음, 영화에 사실은 많이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음, 꼽자면 어떤 부분이 제일 아쉬웠다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제가 먼저 이야기하자면, 일단 이 영화를 보러 간 시점이 제가 왕사남이 1000만을 찍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극장에 햄넷을 보러 갔는데, 뭐, 이 영화를 보려고 되게 극장을 찾아다녀서 시간대를 겨우 맞춰서 영화를 봤어요. 근데 지금처럼 극장에 막 사람이 몰리는 시점에 이 영화가 관객들이 원하는 영화가 맞을까?라는 의문이 일단 1차적으로 조금 들었었고, 음, 영화가 너무 자연주의적이고 조용하고 이러니까. 그 둘째로는 이걸 보면서 저는 양양님이 졸렸다고 얘기했던 지점이 좀 공감이 가는 게, 이 영화가 지향하는 바가 아무래도 막 자연스럽고 가족적인 걸 보여주고 셰익스피어를 약간 좀 저 무대 뒤로 보내고 싶어 하고 이러는 그 전략적인 방법이 저한테는 좀 뭐라 그럴까? 음, 주인공이 어쨌거나 셰익스피어의 이야기인데 셰익스피어가 너무 저기 막 조연의 자리에 있으니까 좀 셰익스피어가 등장할 때 저 아저씨 왜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셰익스피어가 등장하는 장면들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음. 난 뭐 제시 버클리가 연기를 너무 잘한 것도 있지만, 셰익스피어가 너무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그 느낌이 좀 강렬하게 느껴져서, 음, 영화 그런 잘 부분들이 조금 보셨는데요? 아쉽게 느껴졌다. 배제시킨 거 맞고 사실 주인공이 셰익스피어가 아닌 것도 맞으니까. 어, 그래서 저 셰익스피어가 나올 때마다 약간 지루했어요. 음, 들어가라, 이런 생각 음. 들더라고요. 음, 저는 뭐 지금까지 아쉬운 점을 계속 그만 얘기했던 얘기해도 것 같아. 돼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아. 응, 나는 좀 이게 용기 내서 원래 사실 다들 좋다고 말하는 영화 손들고 저는 지루한데요라고 말하기 조금 민망하지 않습니까? 나는 음, 뭔가 아는 게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지루했습니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고 제가 좋아요. 이제 그 보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나는 셰익스피어의 아내가 궁금하지 않다. 아, 나는 너무한 거 아니야? 셰익스피어, 난 셰익스피어가 궁금해서 보러 갔는데 셰익스피어의 아내가 나왔다. 근데 어, 지금 많이 나온 이제 영화들 중에서 이 유명인들의 아내들을 다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역사 그쵸. 속에서 조금 어, 주목받지 못했던 이들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셰익스피어의 아내에 대해서는 그다지 저는 궁금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명인들의 안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뤄진 그 사람들은 뭔가 하는 일들이 있고 궁금한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뭐라 그럴까? 지금 이 제가 햄넷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의 이야기가 나는 별로 궁금하지 않다. 나는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정작 셰익스피어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의도적으로 배제해 놨지만 나오지 않아서 뭐랄까 저의 흥미가 조금 떨어졌다랄까? 음, 좀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이거는 사실 기획에 대한 아쉬움일 수도 있죠. 개인 음, 취향적인 아쉬움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약에 이 영화에 셰익스피어를 기대하고 간다. 그러면은 그런 영화는 아닐 수 있다. 그냥 그 햄넷이 탄생하게 된 어떤 배경으로서 2차 창작물에 가깝다라고 음.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 이건 다 셰익스피어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뭔가 아쉬운 점들인 것 음, 같네. 그거에 음, 가려진 것들. 사실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사실은 아그네스의 어떤 신비한 능력 같은 게 되게 많이 처음에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그냥 어떤 요소로 쓰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되면은 그냥 뭔가 어정쩡한 느낌이에요. 뭔가 그냥 그런 이렇게 비유로서의 아그네스를 설명하려고 한 건 알겠는데 그거를 붙여서 이 사람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그냥
햄릿의 어머니 그리고 뭔가 셰익스피어의 아내 그냥 이 가정을 지키고 그냥 아들의 상실에 대한 그런 어머니의 마음 이걸로만 표현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냥 뭔가 그 처음부터 아그네스한테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이 표현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좀 과하다는 저는 느낌은 있었어요. 캐릭터를 굳이 음. 과하게 설정을 한 것 같다. 음, 음, 아무튼 음. 그 클로이 자오 감독님이 자연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그 노매드랜드도 그렇고 그 맞아요. 전작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어떤 음. 자연의 순환에서 삶의 의미를 뭔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연출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뭔가 이 아그네스의 능력 혹은 영화 속에서 보면은 처음 장면도 숲속에서 일종의 태아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지 음,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직부감으로 담아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런 자연의 순환으로서 인간의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연결시켜서 연출하려는 의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음. 이터널스도 보면은 되게 이 처음에 아그네스한테 비춰졌던 뭔가 그런 신비로운 느낌 이런 것처럼 음. 찍어놨던 것 같아요. 이터널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마블 음. 영화 중에서 그렇게 자연과 뭔가 맞닿아서 이거를 표현하려고 했던 영화가 음. 있나 싶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그러면 어. 여러분들 아쉬운 점 얘기했으니까 이제 음. 그래도 여러분들의 베스트 장면이 무엇이었는지 음. 궁금합니다. 음. 음. 저부터 얘기해도 되나요? Yes.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저희가 아카데미 뭐 특집 얘기한다고 해서 햄릿을 결정했을 때 이걸 왜 밀고 싶었냐면 제시 버클리가 이 영화에서 날아다녔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얼마나 날아다녔나가 너무 궁금해서 사실 이 영화를 하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 영화를 보니까 제시 버클리가 이제 아그네스죠. 아그네스가 햄릿의 연극을 딱 보러 극장에 들어가서부터 연극이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정말 그 연극을 보는 리액션 하나로 한 마지막 20 분을 끌고 가거든요. 근데 딱 햄릿의 그 캐릭터의 존재 이유를 딱 깨달았을 때의 얼굴 그게 이 음, 영화를 그냥 잡아먹어요 진짜. 이 영화는 그 얼굴 하나로 끝나요. 그래서 와 말 한마디 없이 정말 눈동자 흔들림 몇 개 그 얼굴의 근육 움직임 몇 개로 그 사람이 느꼈던 그 복합적인 모든 감정들을 딱 표현하는 그 순간에 와 전 너무 약간 '저 연기 진짜 미쳤다.' 너무 짜릿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음, 훌륭한 연기를 본 거 진짜 너무 오랜만에 그런 연기를 봐서 '아 이 영화는 그 제시 버클리 얼굴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가치가 있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 장면을 좀 명장면으로 꼽고 싶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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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님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장면 이거 좋다 마음이 되게 움직였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마지막 장면 사실 그 손을 내미는 장면 있잖아요. 음, 음. 그 이제 무대 위에 햄릿이 쓰러지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아그네스가 그걸 보다가 감정이입을 해서 뭔가 자기 아들인 것 같으니까 손을 뻗죠. 근데 손을 뻗는데 아그네스만 뻗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관객들이 모두 이렇게 손을 뻗는데 그게 일종의 이야기가 좀 확장이 되는 느낌이 그 순간에 좀 있었어요. 어쨌든 음. 흑사병으로 자식을 잃은 거는 아그네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겪었을 아픔이니까. 근데 그 아픔이 이제 공유가 되고 예술로서 치유한다. 예술로서 그런 상실감을 치유한다라는 어떤 이 영화의 전체 테마가 어떤 한 장면으로서 이렇게 딱 연결되면서 주는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장면은 되게 좋았다.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음. 이 방금 얘기하신 게 그 은하님 말한 거랑 음. 되게 연결되는 게 이것도 사실 제시 버클리가 날아다닌 장면 중 하나거든요. 음. 그게 음. 정해진 손을 뻗어라 이게 없었대요. 그냥 이제 거기서 느껴지는 대로 해라였던 건데 이제 거기서 어머 미쳤다. 햄릿한테
손을 뻗은 건 거고 그 사람이 이제 어, 햄릿이 죽어가는 자기 아들과 같은 햄릿을 보면서 손을 이제 뻗어서 행동을 한 거고 이제 그래서 이 모션이 아우, 정해진 소름 거고. 끼쳐. 아, 얼마나 보고 좋아했을까? 클로이자가 보다가 이거다. 그래서 이거다. 아우, 여러분 정말. 다 손을 뻗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다 손을 뻗으세요. 다시 한번 갈게요. 이러면서 아우, 저 에휴, 감동 브레이커 저거. 저 어떡하냐. 에휴. 에휴, 연출하는 놈들 이래서 안 된다니까. 야 이거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러면서 찌리님은 뭐가 제일 좋았어요? 아, 저는 뭐가 좋았냐면 사실 아까 말했던 그 흑사병이 아이들을 쳐다보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햄릿이 이제 본인의 쌍둥이에게 우리 자리를 바꾸자. 그러면 제가 헷갈릴 거야. 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뭔가 구석에 형상화된 흑사병이 어떤 인간의 형태를 그려낸 것도 그렇고 그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때 햄릿이 그 간밤 그 일을 지나고 나서 어떤 환상의 세계 같은 곳에 가서 이제 막 엄청 아름다운 꽃들이 막 펴 있고 이렇게 있는 장면 그게 사실은 되게 자기적인데 어쩔 수 없이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아요. 뭔가 음, 그게 사실 여기서 이 영화에서 뭐 감정적으로 제일 건드렸던 부분이라 사실 제일 음, 기억에 남는 장면인 것 같고 사실 저 하나 더 있는데 그 셰익스피어가 이제 햄릿 아버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 극에서 흰 분장하고 유령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이 극을 보러 온 걸 마주쳐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이드로 이 사람이 그 흰 분장을 이제 지워내거든요. 막 울면서. 그냥 그 장면이 뭐 다른 대사나 이런 거 없는데 그 분장을 지워내는 셰익스피어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음, 음, 어쨌든 저는 요 두 장면이 좋았습니다. 음, 그러면 저희가 이 영화를 보면서 혹시 뭐 어떤 방향으로든 이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한테 추천해 주시고 싶은 영화가 있으시면 좀 추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부터 잠깐 하자면 이 감독님 영화 햄릿이 재밌었다 하면은 클로이 자오 감독님의 노매드랜드 보시면 안 보신 분이 있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다른 거 추천하고 싶은 건 행복한 라짜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게 약간 환상적 리얼리즘이라고 이게 현 시대에 대한 얘기인데 뭔가 이 인물들을 보면은 되게 뭐 판타지 같은 생활을 사는 것 같은 영화거든요. 어떤 이탈리 지방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내용이나 이런 건 다 다르지만 어떤 자연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뭔가 계속 행복한 라짜로 이 영화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햄릿을 재밌게 음, 보신 분이 있다면 행복한 라짜로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 저 추천할까요? 제가 네. 원래 네. 그 드라이브 마이카를 추천을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 이야기의 테마 자체가 그러니까 상실을 어떤 예술로서 치유한다라는 어떤 테마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마이카도 사실 그 주인공이 연극을 연출하는 사람인데 아내를 사고로 사고였나요? 아무튼 아내를 잃고 나서 한참 뒤에 지방으로 이제 연극을 연출하러 가는데 그 과정에서 한 소녀를 만나고 연극을 연출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아내를 잃으면서 겪었던 어떤 상실을 추해 나간다. 그 소녀도 나름의 상실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추해 나간다라는 어떤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도 사실 참 좋은 영화긴 한데 저는 그 영화도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 영화죠. 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 영화 중에는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저도. 다른 영화를 훨씬 더 좋아하고 저는 아사코를 훨씬 더 좋아하긴 하지만 저도.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추천하려고 했다가 문득 드라이브 마이카도 저는 솔직히 좀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서 문득 생각이 그래요. 든 게 맞아요. 길어요. 생각이 든 게 리틀 드러머 걸 이건 드라마긴 한데 왓챠 플레이에 아마 어, 있을 거예요. 박찬욱 박찬욱 감독님의 감독님. 리틀 드러머 걸을 추천하고 싶은 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정반대죠. 그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방식의 연출에 있어서 굉장히 인위적으로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분인데 이 영화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이 영화는 예술을 이용해서 첩보를 하는 첩보극을 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음. 여배우인데 얘가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얘를 이용해가지고 적진에 투입시켜서 어떤 첩보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줄거리를 담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술을 매개로서 어떤 어, 활동을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영화 음. 6부작 드라마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리틀 드러머걸을 추천하겠습니다. 음. 음. 저는 추천 영화 딱 질문 보자마자 사실 그 애프터선밖에 안 떠올랐어요. 폴 일단 메스칼. 풀메스칼 하면 그 영화밖에 떠오르지 않고 어쨌거나 햄릿도 상실을 예술로 승화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햄릿은 아이를 잃은 슬픔을 예술로 승화하는 이야기라면 애프터선은 아빠를 잃은 아이가 커서 그걸 이제 예술로서 승화하는 이야기라서 뭔가 그 역전된 상황에서 상실을 이야기하는 각 그 시점을 달리한 상태에서 그걸 보는 재미가 있는 음, 영화이기 때문에 좀 음. 그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 애프터선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애프터선 전 아, 애프터선은 보면서 오열했었는데 저돈데. 햄넷은 왜 안 나지? 그거는 시대님 너무 많이 본다. 영화 보면서 좀 많이 우는 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뭔가 그 자존심 때문에 안 우는 애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 영화 보고 울었어? 나 안 울었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좀 나이를 먹다 오. 보니까 그냥 음. 가는 눈물 막지 말자. 있는 대로 그럼 흘려보자. 그럼 그게 오히려 되게 후련하다니까요. 속이 맞아, 후련하고 맞아. 맞아. 약간 그 그걸 건강한 털어내는 한번 방법이에요. 고삐를 맞아. 풀어버리니까 그냥 뭐 잘 울게 되더라고. 음. 맞아. 눈물 음. 흘리면 우사지. 저는 눈물도 같은 의미로 그냥 울면 울고 웃으면 또 그렇게 웃어요. 그래서 약간 주변 사람 같이 보러 간 사람이 그만 좀 웃어.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이상한 포인트에 웃을 때도 많거든요. 혼자. 저도 그래서 그래요. 저도 웃는 것도 그만 웃어. 호쾌하게 약간 이럴 웃고. 때도 있고. 예, 예. 근데 아무튼 영화가 그렇습니다. 감상이라는 뭔가 감상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이후로는 그냥 그런 걸 감추지 않으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막 이게 외국 영화제 같은데 보면은 다들 막 재밌는 거 나오면 다들 막 깔깔 웃고 막 박수치고 막 하는 그런 공유된 경험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보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감정에 솔직하려고 하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음. 여러분 오랜만에 저희 녹음을 했고 이번 영화 햄넷이었는데 생각보다 다 각자의 감상이 이제 오열파, 소열파, 노열파 이렇게 나누어진 것도 너무 음, 재밌었고 음. 여러분들이랑 오랜만에 영화 얘기를 하니까 너무 즐거웠네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다 좀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저희 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팟캐스트 열심히 할 구독해 테니까 주세요.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시고 항상 저희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말없이 사라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응. 이번에도 저희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더 간식 같은 수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